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흑수저 출신인 민수는 어려운 취업난을 뚫고 원하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고 조직 내에서는 에이스가 됩니다. 그는 팀장 승진을 앞두고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팀원들에게 내색하지 않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팀장 자리에는 나이가 한참 어린 옆부서 과거 자신의 직속 후배가 차지합니다. 승진 발표 다음 날 아무렇지 않은 척 출근하지만 기운내라는 동료의 한마디가 비아냥스럽게 들리며 민수를 더욱 수치스럽게 합니다. 과체중 제니는 출근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뚱뚱한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쉽니다. 가게들 앞에 서 있는 입간판,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 다들 날씬하고 멋집니다. 그날 회사에서 마주친 직장 동료는 너를 위한 진심 어린 조언이라며 살을 빼야 소개팅을 시켜준다고 하지요. 제니는 그날 밤 동료들이 자신의 몸매를 수군댔던 건 아닌지 수치스러운 생각에 고통과 싸우며 잠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수치스러운 감정으로 고통을 받는 경험을 합니다. 심리 전문가 브레네 브라운이 쓴 책 수치심 권하는 사회에서는 바로 이 수치심이라는 단어에 주목합니다. 그녀는 수치심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서운 공격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수치심이란 나에게 결점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소속될 가치가 없다고 믿는 극도로 고통스러운 느낌이나 경험을 말합니다. 수치심은 자신이 소외되어 외톨이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비난하거나 남을 비난하며 공격하지요. 또한 수치심을 느낄 때 우리의 뇌는 위기 모드로 전환되며 이성적이고 차분한 사고 처리를 하지 못하고 경직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공격성을 표출되거나 도망쳐 숨으려 하거나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극단적인 경우 수치심은 절망스러움으로 번지며 이를 못 이겨낼 경우 자살을 하거나 필사적으로 발악하면서 남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걸 넘어 살인을 저지르는 행동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수치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수치심 회복 탄력성을 키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수치심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4가지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 먼저 내 안의 수치심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치심이 질병이라고 가정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병에 걸리면 약간의 증상만으로도 눈치를 채고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내가 잘 모르는 병에 걸리면 예방하지도 못할 뿐더러 알아채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의 수치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나의 취약성 부분이 무엇인지를 인지한다면 우리는 수치심으로부터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어떻게 빠져나오는 것인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 한 발 물러서서 객관적인 관점으로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어떤 경험의 맥락을 이해하려면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수치심을 느끼면 자신의 괴로움만을 바라보게 되지만 한 발 물러서서 멀리서 상황을 보면 객관적인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멀리 떨어져서 보면 더 큰 그림이 눈에 들어오고 정치, 경제, 사회적인 요인들이 우리 개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볼 수 있지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큰 그림을 보는 연습을 한다면 수치심을 유발하는 관계들이 어떤 것인지가 드러나고 내 내면의 수치심에 대한 이해가 높아집니다. 이런 이해는 수치심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원리, 주변에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내가 느끼는 이 수치심이란 감정이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변에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과 유대감을 만들게 된다면 수치심이라는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네 번째 원리, 나의 수치심을 직접 말합니다. 나에게 수치심을 준 자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당시 수치심을 느끼고 지금 어떤 감정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솔직하게 말합니다. 수치심이 없는 것처럼 입을 꾹 닫고 자신의 감정을 감춘 채 화만 내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살 좀 빼라고 팩트 폭행을 하면 이에 수치심을 느끼면서 대충 웃어넘기거나 마음속에 담아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너가 자꾸 살 빼라고 하면 난 수치심을 느낀다. 이런 식으로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살을 빼게 할 생각이면 나한테는 안 통한다. 이럴수록 사이가 나빠지고 멀어질 수 있다라는 나의 솔직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노력한다고 해서 수치심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이자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수치심은 완벽을 바라는 문화와 서로를 비난하는 문화로 형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완벽을 바라는 문화부터 보면 미디어의 완벽한 신체 비율의 모델들, 회사와 가정에서 완벽함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완벽한 모습만을 남기려는 다양한 SNS성 모습들은 우리가 완벽함이 요구되는 시대적 환경에서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완벽해지지 못하면서 우리는 수치심을 느끼고 이런 수치심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나 자신을 비난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특정 지식이 부족하다고 무시를 당하면 수치심에서 벗어나고 싶어 무작정 상대의 약점을 찾아내 비난을 합니다. 몇몇 논리적 오류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너는 그렇게 잘나서 여태 장가도 못 갔냐는 식의 약점을 찾아 비난을 하죠. 그렇게 비난의 문화는 서서히 우리 삶에 소리 없이 스며듭니다. 정리하자면 완벽주의 문화는 우리를 정해진 프레임에 가두고 그것에서 벗어나면 남들과 다르다며 스스로를 또는 남을 비난하는 문화로 되풀이하며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수치심 회복 탄력성이 높다면 이런 완벽주의나 비난의 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수치심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된다면 서로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비난 역시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럼 우린 결론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수치심을 느낀 자들을 발견한다면 어렵게 내민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곁에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진실된 공감이 필요합니다. 즉 수치심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개인의 노력에서 나아가 함께 고통을 나누며 변화시킬 힘을 가지도록 서로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사회에 살고 있고 나 또한 언제든 그 상황에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변화는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